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역 활력도 제고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저는 그 신문을 보다가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자성어냐, 예타 면제. 네.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주 주요한 뉴스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공공성, 사업성 이런 거 미리 따져보는 게 맞는데 예타를 건널 수 있는 어떤 법정 뭐라고 하죠? 안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법에. 근데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긴급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선택해서 예타를 면제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제 발표된 겁니다. 네. 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시들어가고 있는 제조 경기라든가 계속 주는 일자리 이런 것까지 원인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대규모 공사들이기 때문에 이 예타가 면제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데 굉장한 어떤 큰 이득이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금 가장 앞에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예타 면제의 어떤 이유로 이번에 면제된 곳이 이제 23개 명단이 쭉 있잖아요.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이 예타 면제 혜택이 갔어요. 맞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골고루 뽑은 게 딱 지도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네. 수도권은 거의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그렇죠. 포함된 거 빼고는 다 지방이 맞습니다. 전국에 23개가 뽑혔는데 규모는 총 24조 1,000억대입니다. 굉장히 네. 크죠. 네. 그중에서도 경북 김천하고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이게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반 걸리던 게 2시간 40분으로 줄거든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전북의 수건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반 돌파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수건 사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부 내륙철도도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관심거리였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가뭄 속의 단비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떨어진 지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 됐어요. 네, 거의 로또죠. 예. 그러니까 철도, 도로, 공항 이거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됐건 공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경기도 일시적으로나마 반짝 부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과거에 이게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라고 탈락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망하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진보 매체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이 딱 그런데요.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비용 대비 편익이 0.53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원을 투자하면 53원 경제적 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 난다는 얘긴데. 네, 그리고 남부 내륙 철도 사업도 비슷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 김천하고 거제를 연결하는 거죠. 네. 일자리를 만들고 반짝 경제를 부흥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용객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건설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또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에게 좀 가슴 아픈 지점인데 4대강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자연재해 예방 목록으로 4대강 예타 건너뛰고 추진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경남 영암의 그 F1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영암에. 전남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본전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던 게
무려 7개였는데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그때 당시 야당이었죠. 그 시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굉장히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면제가 이제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뭐 논란이 더 큰 거겠죠. 그렇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됐던 예타 범위를 그 사업비를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야 무조건 예타는 좀 따져보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번에 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그 1년 전인 2016년에는 예타 적정성을 부실 조사했을 때는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는 4대강을 얘기를 하면서 예타를 생략하는 바람에 22조라는 국민 혈세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좀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두고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확충으로 경기 부양시키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성장으로 다시 또 방향 바꾼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쓴소리가 어제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나왔는데요. 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정부하고 여당이 예타 면제 방식을 동원한 4대강 사업 격렬하게 성토하지 않았었냐. 근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냐. 말문이 막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직도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4651님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 때에는 아예 항목을 늘려서 거대 공사를 했다면요. 이번에 23곳을 얘기를 4대강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4대강하고 이번에 예타 면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항상 이 거대한 토목공사들을 두고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자 경향신문 그 김용민 화백의 만평을 제가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네. 굴삭기를 가지고 이제 토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기 담벼락 뒤에 MB로 보이는 캐릭터가 내가 삽질을 좀 해봐서 아는데라고 점점점이에요.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네. 청와대 입장에서 어쨌든 경기가 계속 둔화되니까 이번 사업이 일정 정도 경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가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라는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이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정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라면서 곽 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또 문제 중심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이 해외 이주를 했던 그 경위를 밝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손자의 그 학적 네. 서류까지 공개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의혹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문다희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남편에게 증여받았는데 석 달 만에 팔고는 동남아로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근거는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본인은 이게 교육부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주 이유가 대한민국 교육제도 불만이냐 아니면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위 회사에 뭐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갔고 몇 조가 네. 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맞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거론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딸 다혜 씨의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해 있는데 이 상황을 두고 그 경위를 밝혀라.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싫어서 나간 거냐, 뭐 경제가 싫어서 나간 거냐, 교육이 싫어서 나간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다. 도넘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경 청와대 대변인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탈법을 일삼았던 과거 정부 공작 정치.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추적한다면서 그렇게 벌였었는데 그때 음습한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근거도 없이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의 학적 서류 공개한 것은 불법성 여부 따져서 응분에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도 의혹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는데요. 문 씨 가족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자녀 교육 목적의 해외 이주가 아니고 현지 경호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뭐 뉴스가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청와대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뭐 앞서도 잠시 우리 박순봉 기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그 뭐 출마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말 많았었는데 뭐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죠. 맞습니다.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만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당 당 선관위가 유권 해석에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출마 자격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자유, 우파, 대통합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죠. 태극기 부대도 불렀죠.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에 있도록 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치 노선을 분명히 해서 강한 보수 성향 표를 끌어들이는 건가?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도 이 표현을 썼어요. 압도적 제1야당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지금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유력하기 네. 때문에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3파전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네, 맞습니다. 2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를 볼 텐데요. 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10년 만에 자신의 자리, 일자리로 돌아왔다. 지난달에 이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네. 이 월급을 가압류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옥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사무국장 그 경우가 어제 한겨레에 나왔는데 85만 원이 첫 월급으로 꽂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받은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역사가 깁니다. 네. 2009년 일이죠. 그때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가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 점거하면서 농성에 돌입했었잖아요. 네. 그때 경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었습니다. 네. 마치 생중계하듯이 헬기도 그렇죠. 띄우고 그랬는데요. 네. 그때 경찰이 비싼 기준기 무너졌다. 이거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약 한 24억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네. 그게 2심까지 진행이 돼서 노동자들에게 11억 원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재판거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고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 법적인 해석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경찰이 근데 딱히 이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민감령 경찰청장도 얘기했었는데 반년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월급 일부가 가압류될 것이다라는 걸 이 노동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저희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2009년에 경찰이 그렇게 강제 진압할 때 청와대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 만들었다. 그런 그렇죠. 게 네. 진상으로 파악됐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 진상조사는 그렇게 하고 경찰이 후속 대책은 안 내놓는 게 저는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기준기 망가졌다. 예를 들어서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만약에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대로 적용이 된다면 본인들이 이 기준기 값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왜 했는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노동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경찰들이
오히려 그 경찰 쪽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것도 어떤 타협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일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기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받았더니 월급이 가압류당하고 지금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네, 이 해고 노동자였던 분들이 그래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 소위 말하는 그 이렇게 망발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이 대통령이 수리를 했어요. 네, 막말을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강연에서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세안에서 보면 해피조선이다. 5, 60대도 아세안 가서 성공신화 만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큰 반발을 샀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발언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청와대는 탁형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사표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는 오래전에 냈었는데 이제 수리가 어제 됐다라는 네.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